자, 이제 그 한의조에 있는 이제 파랑해나하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읽어볼게요. 자, 무제는 이제 위난한 멸망 원인이 항족을 억압해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공신에게 군과 현단위로 봉토를 지급하였다. 봉건제를 실시한 거죠. 그리고 총 27명에 이르는 사마시 일족을 재앙으로 봉해 정권을 지탱해주는 울타리를 삼았다. 자, 이들 재앙들은 봉토만 받은 것이 아니라 5천호에서 2만호에 이르는 호구도 나누어 받았다. 또한 일정 수의 군대를 받아 각종 장군직과 도독 지책을 겸했으며 지방 공부의 병력까지 통솔하게 되었다. 자, 이는 고대 그 봉건제 재판이었다. 자, 이것은 무제의 의도와 달리 분권적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원래는 항시를 울타리로 삼으려고 했지만 원래 이제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항시를 약화시키는 그 항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후 이제 파랑의 나는 항실과 제왕 사이에 필리핀이라는 정쟁을 발전하였다. 자, 여기에 무제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자, 이를 기회로 삼은 외척 양준의 등장이 더해져 정치적 부패가 다시 제기되어 날로 심각해졌다. 자, 이로써 이 귀족들은 사마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자, 무제가 죽은 후 항제에 등극한 해제 역시 무능하게 그지없었다. 자, 이러한 통치가 좀 더 이어졌다면 설진의 양씨에게 탈취됐을지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해제 직후 황태우 양씨와 항우 가씨 사이에 외척들이 벌였고, 그러니까 이제 황태우 양씨 쪽은 그쪽 이제 무제 쪽의 외척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는 이제 그 무제 그 처가 쪽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외척의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연하왕인 양과 총학 위의 지원을 받은 가시일파의 승리로 함으로써 일단되었다. 그러나 무제의 숙부인 조항윤이 거부하여 가시일 쪽을 살해하고 해제를 추방한 후 항제에 오르자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재앙들이 잇따라 거봉에 고력에서 싸우는 전란이 장이 연출되었다. 이게 파랑의 난이라고 한다. 파랑의 난은 7명의 제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해제도 독살된 후 306년 동해왕 월이 해제를 세워 패권을 확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자, 파랑의 난은 수습되었지만 이날 과정에서 제왕들이 다투어 북방 유목민의 무장국력으로 사병을 끌어들임으로써 이후 서진의 멸망하고 하복을 장악하여 하복을 오후가 장악하게 되는 중대한 화근이 남겼다. 즉 오후 16국 시대에 막을 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영가의 난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이제 읽기 전에 56국 읽기 전에 요걸 이제 좀 약간 정리 좀 할게요. 56국 관련된 내용을. 자, 56국은 그 5개 민족이 강북에서 16개 국가를 세웠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3개 국가는 한족이지만 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56국의 수많은 그 왕조들을 다 기억을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흐름들만 좀 정리를 따로 하면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표를 이제 잠깐 보면요. 예. 자, 56국 중에 이제 주요 나라 계승들을 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유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홍노족인데 남홍노 계통이야. 그래서 이제 유연이 이제 한을 이제 사고요. 왜냐면 유방을 평상시에 이제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또 유시성이잖아. 물론 이제 하사를 받은 거지만 그래서 한을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때 와갖고 유총 때 그 전조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조죠, 정호. 예. 근데 뒤에 이제 그 부하장수 성능이 또 후주로 있었어. 그래서 전조에서 이제 후주로 이렇게 나라가 계승이 됐고, 그렇지만 이 후주도 금방 뭐냐 분열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세력 중에 큰 세력이 전현하고 전진이거든요. 이 전현은 그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고구려와 관련. 그래서 요소 지역에 있었던 나라고 한때 이제 고구려를 침입했던 나라죠. 그게 이제 선비족 중에 모왕씨가 세운 나라야. 예. 그리고 이 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저족이 세운, 부경이 세운. 근데 이제 둘이 싸우고 있다가 이 전진에 의해서 한때 잠깐 강북 지역이 통합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비수대전 때문에 이 북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남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동진하고 이제 한판 떴는데 이때 이 비수대전에서 이 뭐냐면 전진이 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분열돼. 그래갖고 이제 크게 세 세력으로 분열되는데 앞에 이 전현을 계승한 요소 지역의 후연과 그다음에 그 탁발부가 세운 대가 이제 나중에 북이가 되죠. 그리고 후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나라가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후연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연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나라를 통합하는 그 왕조가 북이야. 이 대를 계승한 왕조죠. 그래서 선비족인 탁발부가 이제 뭐냐면 이 북위를 통해서 그냥 그 강북 지역을 통합을 하게 돼. 그래서 556국이 끝나게 되죠. 예. 요거 구도화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요 정도만 파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 다 외우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동양사 개론을 이제 넘어가서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서진이 이제 멸망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556구 넘어가죠. 자, 중국 고대 질서는 후한말 한건당의 난을 통해서 한건적의 난이 됐는데 이게 좀 강이라 쓰니까 좀 그러네. 한건적의 난을 읽을게요. 한건적의 난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수한 농민 반란이 계속되면서 삼국의 분립과 서진의 통일로 일단 숨을 돌린 듯 하였다. 그러나 서진 정권은 통일의 기반이 미처 마련되기 전에 안후는 파랑의 난, 그리고 밖으로는 영가의 난을 이어지면서 호환 동거. 그러니까 이때 호라는 것은 오랑캐를 얘기하고요. 이민족을 얘기하고 하는 이제 한족을 얘기하죠. 같이 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사는 호환 동고가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상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파랑제의 난이 중앙집권적 한계체제를 뒤흔들고 서진의 세마가 가져온 종실 내분이었다면 영가의 난은 한제국에 구축해온 중화주의적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호환체제를 한 새로운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 사상적으로 한대 유교주의를 대신하여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진나라의 몰락과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호환체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나라의 어떤 멸망의 의미. 자, 그 위진남북주의 어떤 변칙적인 체제는 수상제국의 어떤 새로운 제국 지속했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주의 변칙적인 체제는 뭐야? 호환이 분리되는 시기였죠. 같이 동거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나중에 북위 이후부터는 호환의 문화가 융합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융합된 호환 그 체제 융합 문화가 이 수당은 계승이 되죠. 그래서 수나 당나라의 지배층 자체나 그 문화 자체가 양쪽 문화를 다시 가지고 있어요. 이민족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한족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당제국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기까지 그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 전개는 호환의 두 민족이 겪어야 할 민족적 시련이며 아울러 수당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그 진통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국가 동진을 이제 좀 보자. 이거 읽기 전에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인증번호를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80번입니다. 자, 오후의 진출과 호환체제 성립 보면 진가한 이래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한민족 간의 남북 대립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진한 제국에처럼 남방의 한민족이 강력한 통일대국을 건설 군사력이 강화됐을 경우에는 북방민족은 남방을 진출하지 못했고 그 예봉을 동서로 방향을 돌렸다. 자, 지난 시대 때 홍로족이 하락했으나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홍로와 같이 새로운 5호의 가축족이 있다. 그래서 호자가 이제 오랑캐 호자죠. 네, 여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월자가 이게
육자잖아요. 이게 옆에 있는 변이 육자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고기 육자인데 썩은 오래된 고기니까 뭐야? 썩은 고기란 뜻이야. 썩은 고기를 먹는 무리들이란 뜻이야. 예. 별로 이미 좋은 의미는 아니죠. 다 나쁘게 붙여줘 이름을 중국 애들은. 자, 하여튼 그 썩은 고기들 먹는 무리들이 이제 그 5개 민족들로 구성되는데 오가 홍노족과 선비족, 저족, 가족, 강족, 갈족이에요.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홍노족은 남홍노 계통이고요. 얘는 예. 그리고 여기 갈족이 있는데 갈족은 엄밀히 말하면 홍노의 한 분파예요. 같은 분파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강은 오늘날 이제 티베트 계통 있죠. 이 티베트 계통이고요. 선비는 그 안에서도 이제 5개 민족으로 또 나눠져 있죠. 이렇게 각 부족으로.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게 탁발씨 같은 그런 이제 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왕씨, 뭐 걸복씨, 이런 5개의 그 부족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 이제 서북방 민족은 후한말 중국의 혼란과 삼국의 분립시대에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는 4세기 초에 선지사의 내부를 틈타 부족사를 탈피하고 민족국가를 수립함과 동시에 일찍이 아울러 일찍 한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호환 체제를 이루게 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원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이미 이제 뭐냐면 삼국시대 때부터 서진까지 알리는 이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노 같은 경우에 남홍노족 같은 경우에도 뭐 유목민 체제는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실제는 유목만 한 게 아니라 농경이나 장사 그다음에 저쪽 파랑에 나닐 때 용병호 참여하는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또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중국어도 쓰고 한자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유목민족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때는 이미 만리장성 이남에서 거주했다가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있는 정보 왕조와 구별해서 얘네들 왕조 침투 왕조라고 하죠. 오나 북이나 이런 국가들은 침투 왕조라고 해요. 아유, 잠깐만요.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이제 정보 왕조들과 좀 구별을 시켜놨죠. 비트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보 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일부 지역이나 전체를 정복했던 왕조를 의미하고요. 침투 왕조는 이미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 들어왔다가 정치적 반란을 틈타가지고 국가를 세웠던 왕조를 침투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 네,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진이 멸망한 것은 서기 316년이지만 호안 체제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10년 앞선 304년으로서 이미 이제 서진의 해제 건무 원년인데 중국 역사는 매우 주목된 해다. 그것은 남홍노의 주장했던 유연이 자립하여 그 한왕으로 칭하고 이어 영가의 난을 일으켰으며 저족 이웅이 성도를 점령하여 선언을 세워서 56시대의 막이 올랐던 시기를 하였다. 자, 오후의 대이동은 4세기 초에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북방의 이민족 문제는 더욱 후한 때 중대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고 위진 시대 때 더욱 심각해졌다. 후한 초기 홍노와 남북 분열과 남홍노의 중국 복속했다는 중국 내지의 이주는 종래 만리장성 경계로 한 그 한제국과 세외민족 사이에 유지되고 있던 남북 간의 민족적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한은 홍노뿐만 아니라 그 지배하에 있었던 저와 강 두 민족도 직접 영내에 끌어들이게 되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후한 정부는 여러 번 강족을 토벌하고, 그러니까 저와 강은 오늘 티베트 계통에 있는 티베트 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강족을 토벌하고 그 부족을 내지를 강중으로 이제 이주시켰다. 그다음에 저족도 이제 전남 무제의 무의군 설치 이후 위수 지역에서 파쪽 지방으로 집단 이주했다. 자,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위쪽이 경쟁적으로 저와 강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 강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시기다 보니까 막 뿔뿔이 유민들이 많잖아요. 인구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이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군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진 시대 때 저와 강 양쪽의 부락이 강중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서진의 강통은 그 사육농민에서 간중 100만 호 가운데 거의 반이 5호의 윤족이 운동하고 이들을 이제 원주민 만리장성 밖으로 이주시켜야 된다. 이주시켜 장래와 학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요 사용론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결국 그대로 됐죠. 이 사용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통 외에도 뭐 위내가 등회라든지 서진의 흡이라든지 이 사람도 사용론을 주장했어. 당시 지식인사회 이미 오후의 남친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 이걸 경계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다 이걸 묵살했어. 다 인구고 군인을 사용할 수 있고 조세도 징수할 수 있고 등등이죠. 또 관리하기 편하잖아. 얘네들 밖으로 내보면 또 얘네 새로 키워가지고 또 공격하고 남쪽으로 자기도 공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족을 포함한 홍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자, 후원이 복속된 남홍로는 처음에는 수만 명이 불과했으나 투항민이 계속 늘어나 수십만을 달하였다. 그들은 이제 원주지인 하서 지방과 오도스 지역에 남하여 하나 연안과 상서 지방에 내부 깊숙이 이주하고 위진 시대 때 분수 유역에서 생활 근거를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초 남홍래 유연회에서 시작된 오후의 건국은 지금까지 한족의 군례부터 자립하려는 이민족의 독립을 의미했다. 자, 이러한 형상은 종래 만리장성 사회에 놓고 한민족과 북방민족이 벌였던 단순히 남북 대립 형상이 아니었다. 그 오후의 여러 부각들은 이미 중원에서 내려와 한족과 작고 생활에 익숙했고 그들의 독립은 지난대의 홍로국가 세계 유목국가적 성격이 아니었다. 이미 어느 정도 한족과 같이 살면서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틀려요. 예전하고 그 홍로족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중원에 들어와서 한민족과 공존 상태 속에서 이민족 국가를 건설한 것이고 중국 본토에서 들어와 오후가 국가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16국 건국하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오후 16국을 갖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동시에 호안체제라는 중국사의 새로운 역사 전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기 304년에 남홍래 유연이 한을 세운 것부터 북이가 하북지역을 통일할 때까지 135 혼란 시기를 5호 16국이라고 한다. 그 밑에 이제 5호 16국이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요 정도만 기억해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전진하고 후연, 전연, 후진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등등. 자, 그래서 이제 하나세운 유연은 선을 내추한 명문 출신으로 서진의 어떤 시작된 팔왕의 나를 기하로 그 홍로 국가의 부흥을 성공했다. 유연이 유목민족인으로서 국가를 하나로 정한 것은 그의 영토 안에 홍로 지배층과 하나된 홍로인 그리고 항족을 구합한 안정된 통일 제국을 수입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방을 이제 종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한나라처럼 이렇게 따온 거예요. 한의 정통을 이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유연의 야심은 그의 아들 유총에 의해서 이어져 하북지역 대부분 그 세력을 하게 됐고 유총은 진나라 수도 남양을 함락하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낙양 도시가 나왔어요. 자, 그 함락하여 해제를 사로잡고 이어 장하를 달아나서 지금 민재를 포로 삼아 서주를 멸망시켰다. 자, 이때 이제 항족으로서 강남의 그 양쯔강 유역을 지키고 있던 남양 사마해가 신하를 옹립할 건강에 황제 오르니 이가 동진이고 동진 원제이다. 자, 이로써 하북의 56구에 분리되고 강남의 동진 정권이 수립되어 남북을 대치하겠다. 자, 여기가 이제 건강이죠. 여기. 이 건강은 건업 또는 난경이라고 했죠. 명나라 시대 때는 오늘 난징이라고도 하고 그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왕조들. 그래서 앞에 이제 동진부터 해갖고 오나라부터 해갖고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6개 왕조가 있었죠. 강남 6조라고 했는데 강남 6주의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강남의 왕조를 세웠던 그 국가들은 대개 이 남경, 건업의 수도를 했어요. 다만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예죠. 남송은
항주에다 수도를 정했죠. 밑에 있는 항주에다 정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명나라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명나라가 초기 일어날 때 강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수도를 정했던 남경이었어요. 물론 이제 영락제가 이제 수도를 북쪽으로 옮겼지만, 자, 그래서 수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건업, 남경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세력까지 다 기억하기 힘들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너뛸게 중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그 당시 전현과 전진이 막 싸우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한번 통일이 나. 잠깐 누가 전진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8, 90%그 영역을 하북 지역을 장악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전진이 잠깐 통일을 했고, 이 전진은 이제 북연이 이제 그 통일을 했는데, 이 북연은 전진한 국가 북연은 저족 국가야. 예. 저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주의자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중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중국 문화나 뭐 역사도 상당히 박식하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내가 이제 하북을 거의 대부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까지도 한번 통일해서 진정한 이제 중국의 황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비수대전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말렸어. 힘들다. 그냥 형상 유지하고 그냥 강북만 잘 통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막 말도 듣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북여 때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비수대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 북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하나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주의자는 특징도 있고, 또 뭐냐면 좀 오족 통합을 좀 하려고 했어. 민족 간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통합 방식이 좀 문제죠. 자기 민족이 이제 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족을 차별하고, 그 옆에 있는 부족도 있죠. 뭐 갈족이나 선비족이나 뭐 등등 이런 애들을 끌어들여갖고 뭐냐면 좀 이렇게 자기를 보좌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본족인 저족을 변경에 이주시키고, 선비족이나 다른 민족들 그 수도도 이주시켜. 그래서 자기를 보필하도록 했는데, 그걸 통해서 호족과 그 오랑캐 이민족과 이민족, 이민족과 한족 간의 어떤 종교과 계층 간의 차이를 좀 초월하고 좀 융합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결론은 이제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비수대전 패전과 또 연결돼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진의 부견은 한인의 명신했던 왕망의 이제 보좌를 받고 국력을 떨쳤고, 연해 내부에 평성하여 이를 멸하고 선비족인 양을 병합하여 대국을 정복하여 하북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자 서역 62개국이 전진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 되었다. 자, 이 전진하나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죠. 뭐가 관련돼 있어요? 고구려가 이 전진을 통해서 뭘 받아들였어요? 불교를 받아들였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신라사신도 와가지고 여기 전진과 수교를 하죠. 통교를 하죠.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통교 신라 통교 관련돼서. 자, 그래서 조공을 바칠 정도 되었다. 그런데 전쟁과 부견은 강남 등지의 어떤 그 동진까지 병합하여 남북통의 대업을 이루고자 국력을 기울여 남방 정부를 했으나 비수에서 동진군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비수대전이 되게 유명한데, 자, 비수 전투에 동원됐던 군사력은 전진국이 보병 60만, 기병 27만 합하여 87만 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진군의 군사는 8만 명과 유대지가 이끄는 정예 기병 5천 명이 불과했다. 수적으로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수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대들이 제각각이었다. 그 안에는 뭐 한족도 있고, 뭐 자기 저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비족도 있고, 갈족도 있고 등등등 있어. 그러니까 융합이 잘 안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앞에 선봉군이 좀 한번 깨지니까 싸워보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
예, 쉽게 이겼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진은 이 전쟁에서 패면 강남까지 5학기에 정복당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사를 쐈으나 전진군은 각 부족이 그 앞에 오합집줄로 사기면 떨어지고 지혜 얻어 참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성봉이 한번 깨지니까 그 뒤에 후속 부대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끝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수대전. 비수대전 되게 유명하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비수대전의 의미를 이제 좀 볼게요. 이거는 그 한의중이 좀 잘 돼 있어요. 134페이지 펴보세요. 한의중. 한번 읽어보죠. 자, 부견 때 전진은 한족 출신이 재상인 왕망의 도움으로 최소 5제국을 멸망시키고 376년에 하북 전역을 통일 달성하여 5호 시대 중 가장 안정된 치세를 실현 바 있었다. 그러니까 전진의 하북 통일은 강남에 성립된 동진과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명실상부의 중개 항제를 꿈꿨던 이 부견은 왕망의 반대를 불러쓰고 383년에 87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동진 정부를 나섰지만 비수의 전투에서 동진의 사연 등이 지휘하는 8만의 북부군에게 대패했다. 자, 비수 전투의 의미가 있죠. 비수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진은 공중 분해됐고요. 각지의 정권이 이제 자립되어 분열 탈구 시대가 됐으며 더 이상 남진을 이제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수 경계에 대해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존하고 있었다. 자, 해수는 어디냐면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큰 강이 있죠. 네, 세개 강이 있는데 이쪽 북쪽에가 이제 한화강이 있죠. 한화강 있고 이쪽 남쪽이 양쯔강이 있어요. 양쯔강.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남쪽에 주자강이 있거든요. 참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그 강북과 강남을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중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인들은 그 양쯔강이 아니라 양쯔강 북쪽에 해수라는 강이 딱 있어요. 뭐 양쯔강보다 작지만 일단 해수라는 강이 있어. 지도가 잘 그려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요 북쪽은 강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남쪽을 강남이라고 해요. 해수를 기준으로 양쯔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개 위진남북주 시대 때 이제 경계선은 요 해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남송이나 금나라 때 그 경계선 있죠. 요것도 해수야. 그래서 해수를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자, 하여튼 첫 번째로는 이제 전진이 망해서 공중 분해가 됐고 해수를 경계로 해갖고 이제 나눠졌다. 자, 전진이 붕괴되는 후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분열돼서 이제 세 개 큰 국가로 나눠지죠. 예, 후연, 그다음에 대는 한때 이제 그 전진 밑에 복속돼 있다가 다시 독립해서 있고 후진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대에 이은 무기가 왜냐면 후연과 후진을 통합을 해갖고 또 통일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부터는 북조라고요. 북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했고요. 다시 넘어가죠. 자, 동진과 강남 지방 개발 볼게요. 자,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예. 요거 읽기 전에 그 앞부분 읽어볼게요. 자, 북연은 이전제 폐한 후에 신하에게 살해되고 북중은 다시 이민족의 분열로 할구가 제거됐다. 즉 전현을 이제 건국한 모용씨 일족이 모용수는 자립하여 후연을 세우고요. 이것도 고구려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죠. 하북에서 요동을 점령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세우고 하북의 요동을 점령했는데 이 요동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동을 점령했다는 말 표현도 좀 그런데 이 요동을 둘러싸고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고 고구려하고 그 당시 후연하고 대립을 했어요. 강개토 대왕 때 이 후연을 몰아내고 강개토 대왕이 요동을 점령했죠. 요거는 중국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중국 왕조 입장에서 써놓은 것 같아. 그리고 선비족은 대국은 북에 세웠으며
폭로적 요장인 장안으로 들어와서 전진 대신에 후진을 건국했다. 자, 이에 이제 북중국은 북이 후연 후진이란 삼국이 분리되고 다시 소국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선비종인 북위에서 통일되었다. 예. 자, 요 뒤에 이제 동진과 강남 지역 개발해 볼게요. 자, 오후의 남침으로 진이 멸망한 후 서진이죠. 하북 지역에 혼란이 빠지자 진의 왕조였던 사마해가 오후의 옛 동진 건강에 건업에 동진을 건국했는데 이게 원제이다. 자, 동진이 건국되자 북중국의 명족과 귀족들이 원제 치하에 강내 피난한 자가 속출되니 동진 정권이 이들을 하북민을 적극 포섭하여 그를 보호하였고 동진 보호했다. 동진은 이제 크게 두 개 계파로 이제 나눠지는데 요걸 이제 좀 약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표도 가지고 정리할게요. 이거는 자, 자, 여기 동진의 지배 계급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동진 남조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동진뿐만 아니라 남조는 이제 다 포함돼요. 예. 여기는 동진하고 남조까지. 자, 얘네들 이제 할 때 이제 지배 기준은 교송과 오송으로 나눠요. 교송과 오송. 그래서 교송은 이제 북방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강북에 쫓겨나왔고 내용 민족들이죠. 귀족들이죠. 북방 귀족들인데 그리고 오송은 원래 있었던 토착 귀족들이야. 왜 여기 오송이라고 이제 붙였냐면 이때 이제 그 전에 동진전에 오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나라 말을 쓴다 해서 오송이야. 오송. 그 당시 이제 양쯔강 일대는 뭐 상해어라든지 지금의 뭐 강동어 뭐 그렇게 썼겠죠. 북경을 좀 썼던 강북 쪽에 썼던 말하고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성은 이제 교만하다. 얘네들 그러니까 토착 기자 입장일 땐 교만하기 때문에 교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근데 이제 북방 귀족 안에서도 또 두 개가 나눠요. 처음 내려온 귀족이 있어요. 조도 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진을 세울 때 처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같이 협력해갖고 세웠던 크게 도움을 줬던 그런 귀족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렇게 아니 좀 나중에 얘기가 하여튼 이런 그 귀족 세력도 있고 이를 사족이라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귀족도 있어요. 예, 만도 귀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대개 뭐 신분이 조도보다는 좀 낮아요. 조도 귀족보다는.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소유하고 대개 보면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왕조가 개척돼. 뒤에 있는 뭐 그 송제, 양지 얘네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이제 군사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북방 귀족이 두 개 나눠 있고 그래서 이제 토착 귀족하고 요 나중에 내온 그 만도 귀족을 보통 한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처음 내용이 사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족과 한문은 상당히 벽이 있어, 넘사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 입장 볼 때는 일반 민들이 있겠지만 중간에 한문들이 있고 그 위에 사족도 있어. 그리고 이제 사족과 한문은 국분 중종제를 통해서 확고하게 굳어지죠. 그 높은 등급은 대부분 사족들이 받고요. 한품들은 되게 낮은 등급을 받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사족들은 그 별로 힘이 없어요. 권력은 권위는 있는데 권력이 없어. 얘네들. 힘은 실제 누가 갖고 있냐? 한문세력들이 갖고 있어요. 얘네들 경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력 등등을 행정력 등등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문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족들이 약해지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 사족세력들이 한문세력들에게 쫓겨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배계층마다 또 특권이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북내 귀족 있죠. 아까 이제 북방 귀족들 있잖아요. 자, 이 북방 귀족들은 백적을 소유해요. 백적. 호족이 달라. 명예권을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귀족들만 대상으로 백적이 있지만 무조건 이제 남쪽에 내려온 일반민까지 대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내 귀족들이 내려올 때 그 자기들만 내려온 게 아니잖아. 그 밑에 있는 노비도 있을 거고 예송민도 있었고 뭐 같이 따라서 왔던 그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들에게도 또 명령권을 줘야 돼.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북내 귀족들이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노동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일반
거기에 있었던 그 토착 귀족보다는 좀 약간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 명예권도 받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피난 귀족은 토착 귀족보다 우대를 받았고 동진 정권을 결탁하여 관료직지에 있었고 자원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온 귀족보다는 만도 귀족보다는 어 처음에 내려온 먼저 내려온 조도 귀족이 우대를 받았다. 그래서 만도 귀족들은 되게 군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좀 그 뭐냐면 조도 귀족보다는 좀 갈시를 받았죠. 그리고 이 만도 귀족들과 이제 토착 귀족들이 인제 부합쳐서 나중엔 한문세력이 돼요. 예. 자, 토착 귀족들은 처음에는 한족 정권을 활용했어. 왜냐하면 이민족이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한족에게 지배를 받는 게 낫잖아, 같은 한족이. 초기에는 협력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받는 거야. 얘들은 이제 따로 호족이라는 걸 그 한족을 이제 소유하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백족보다 한족은 뭘 가지고 있는 그 면허권도 없고 면세권도 없고 하여튼 온갖 그 자별이나 그다음에 뭐 세금도 갖다 내야 돼. 그래서 남방에 방언이나 배치해갖고 강북하고 강남하고 언어가 다르죠. 또 정부의 요직도 참여하지 못해요. 예, 차별받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토착 귀족하고 이제 차별받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구도화를 한번 읽어보죠. 자, 동진 정권은 지배계층은 두 파로 나눠졌다. 하나는 북에서 나를 피해서 내려온 피난 귀족, 국내 귀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강남에 있는 남방 토착고족이다. 그러나 이제 동진 정권 자체가 피난 온 귀족들이 탄생되었으므로 자연히 토착고족보다는 피난 귀족이 우대하게 되었다. 자, 피난 귀족은 어, 국내 귀족이죠. 국내 귀족. 국내 귀족은 동진 정권과 결탁하여 귀족 관료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사회 경제적 이권을 갖고 강대한 자원을 소유하며 유민이나 빈민들 불려 모아 이를 경제시켰다. 그 위에 학문을 개관하고 상점을 열고 상업활동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조시일족이 될 수 있다. 처음 조엽이 원제를 떠나 남으로 내려와서 상서령이 되고 경부에 정착하고 산택을 소유했으며 그의 존재했던 조다 시대 때는 토지가 만경에 이르며 노비가 수천 명의 사회할 정도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같은 피난 귀족이라도 동진 정권이 설립한 후에 늦게 내려온 북방 귀족들, 만두 귀족이라고 하죠. 만두 귀족은 먼저 그 온 귀족, 소득 조도 귀족보다는 우대받지 못하고 무인으로서 대접받는 데 그쳤다. 그래서 대부분의 만두 귀족들이 이제 자기의 군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 얘네들 쿠데타를 일어나서 송제 양진의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이 만두 귀족들이야. 만두 귀족들. 그 원제가 이제 피난원 와서 동지를 건국할 당시 강남의 토착 호족들은 오랑캐에게 정복되는 것보다는 같은 동진 정권에 환영하였으며 동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제의 동진이 안정되면서 토착 호족이 점점 권력의 중심지에 밀려나게 되고 그다음에 호족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 귀족은 중앙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백적이라는 호족을 만들어 항적의 호족을 가진 토착 호족들과 자신을 구별했고 요 백적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 면역권도 있고 등등. 그리고 이 백적은 원래는 귀족들에게만 주어졌지만 귀족들이 딸려 있는 이제 일반 민들까지도 같이 무조건 남원 내려오면 거기서 남원 내려왔던 그 북방인들에게는 다 줬다. 특히 건강의 조정에서는 북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남방의 오호를 방어로 배척함으로써 오호 사투리가 있는 남방 호족들은 북방에 온 피난 귀족 촌사로 경멸되었다. 저희가 동지의 차별 대응에서 토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한편 동지의 건국 당시 군사력 중심은 하북에서 내려온 서진의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비수의 전쟁에 큰 공을 했고 비수 전쟁 승리에 위해 전차 이들 북방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유대지에 의해서 유유가 이제 실권을 잡았고 이 유유가 송을 세우죠. 동진을 이제 멸망시키고 송을 하는데 이 송을 그 뒤에는 송도 많잖아요. 송 남송도 있고 북송도 있고 그 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유가 세웠다고 유송이라고 해요. 유송. 그래서 장수왕 때 이제 송나라 교류했던 그 내용도 있는데 이때 이제 교류할 대상은 송은 유송을 얘기해. 그때 세워진.
자,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비수전 대전 때는 전진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잖아. 근데 치고 올랐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진이 멸망한 후에 한때 분열이 있었거든요. 56구간에 하북 지역이. 그래서 그때 북으로 진격해서 남현을 병합하고 한동안 낙양을 또 수복해요. 장안을 쳐다가 후진을 멸망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자, 이 전공으로 동진이 오후에게 빼앗긴 내 땅을 회복하려는 오랜 수건을 이룬 듯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를 했으나 유유의 군소력은 오후에 막강한 무적을 상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북의 점령지 유지하는 일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 이유는 북으로부터 군사를 철수하여 동진의 공제를 패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니 그 사람이 그 송나 무제죠. 송나 무제. 이거 요 송을 보통 우리가 유유가 세웠다 해서 유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때부터 송제 양진부터 동제 남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개발을 볼게요. 강남 개발은 오나라부터 해갖고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 오나라 때 오나라 강남에 있었죠. 그래서 동진, 송제, 양진 그 강남 6조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했는데 예전에는 그 강북 지역이 우위가 있었어요. 강북 지역 이그 당시 그 뭐냐면 인구도 많고 생산량도 높았어. 강북 지역 크다랗게 이제 수시를 하지 않아도 물론 상대적인 이유냐, 네, 수시를 크게 하지 않아도 항아에서 내려온 이제 퇴적물 통해서 심한 뿌리면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양쯔강은 잘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호수도 많고 갈대도 많고 막 늪지도 많고 사람 살기가 좀 힘들던 곳이야. 예. 잘만 개발하면 이게 평화지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는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왜냐하면 강북에 살면 되는데 뭐 때문에 힘들게 강남에 내려가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강남보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요. 잘 개발되지 않았는데 자 오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돼. 그리고 동진 남쪽부터 막 개발하기 시작하죠.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사니까 인구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강북에 있었던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올 때 차만 내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기구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내려와. 그러면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자,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당나라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강남의 생산력이 강북을 능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출발점을 있던 것이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진이 건국할 당시에는 해수가 중국의 남과 북을 가는 경계였고 동진은 이 건국한 양자가 유역일 때 강남 지역이라고 했다. 해수 이남 지역을 얘기해요. 강남 지역이 이제 항하 유역, 하북 지역과 어느 정도 겨룰 수 있는 위치에 오는 것은 삼국이 대립했던 오나라에서 비롯되었고 동진 시대에 들어서 한층 개발이 추진되었다. 중국 고대의 강남 지방은 하북 지역에 비해 강남 개발이 떨어져 평야 저여지, 형주와 양주는 습지대라고 했는데 형주라는 것은 오늘날 호남성과 호북성 일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둘러싸고 이제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대립을 했다고 했죠. 결국 오가 이제 촉을 뺏어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고 양주는 오늘날 강서성 일대요. 예, 강서성, 뭐 절강성 그런 일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주가 명청시대 때 또 중요한 요충지였죠. 양주, 뭐 시주 거기에 출신 상인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때는 이제 상당히 개발된 상태고 그 전까지는 개발이 잘 안 됐던 습지대야. 갈대 있고 뭐 자 밀림도 있고 밀림한 정도인데 호수들이 있고 예. 자, 그래서 미 개척지도 많아 이제 번도의 천시대였다. 자, 이날 강남의 후한 말대부터 전량이 피내온 내용은 하복이 이제 크게 증가되었고 삼국의 오나라 때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동지시대 때는 본격적인 경제적 발전이 추진되어 남조의 각 왕조들 이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지방은 좋은 기후 조건과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한 농업생이 발전했다. 그래서 습지는 많았지만 이걸 잘 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비옥한 옥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 피나온 하북민들은 이 가져온 선진 농업기술과 생산기술로 강남 개발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자, 그 이와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인구 이동 파트가 있어요. 인구 이동을 주제로 하는. 그래서 그 당시 한일중 사회의 인구 이동이 그 당시 그 각국의 어떤 각 지역의 문화 발달 이런 것들 영향을 줬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동아시아 교과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 동아시아 교과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래 강남지방 농사법은 들판에 불을 질려서 지른 후 물을 대는 학용 수능 방법이 일반적이죠. 되게 원시적이죠. 그래서 이때 하북인의 신경세작 방법을 이제 도입하여 땅을 깊이 가는 새로운 농법이 시행되면서 농업 생산이 발전되었다. 특히 강남 지역은 호수나 이런 저습지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방은 수온에 알맞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수도작, 그러니까 물을 가다 놓고 도작이라는 건 도는 쌀도자죠. 예. 쌀을 농사를 짓는 거야. 예. 그래서 도 지역이 발달되면 쌀 농사 지역으로 변화되면서 하부의 방농사를 못지않은 미국 생산지로 변모했다. 또 강남 지역은 땅이 넓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에도 내부 호족 집단은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남이 그 인구가 많아지죠. 이게 강남 말기 때 얘기고요. 예. 자, 호족 집단은 종족을 중심으로 이때 호족은 오랑캐 이 오랑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그 지방 호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 자, 하여튼 이들은 종족을 중심으로 영호는 자기 예속 농민이죠. 영호와 노비를 사역할 개발을 추진하였고, 자, 이렇게 개발한 강남 토지는 호족의 대토지 사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수공업도 발달했는데 양장과 제사, 양장은 비단을 만드는 거고 제사는 거기 비단 만들기 전에 누에꽃에 신을 뽑는 거 있죠. 예, 이걸 얘기해요. 자, 양장과 제사는 가정에서 부녀자 부업으로 발전했다. 자, 이 밖에 제철업, 제전업, 조선업, 요역, 도자기 말하는 거죠. 제지업 등은 모두 현저한 진전을 보였다. 제철업은 양주, 건강, 강릉 등 중요한 지역이 등이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들 모두 전문 관리의 감독을 받은 대교 제출소가 있었다. 재정 기술 면에서 수적을 이용한 용광로에 송풍하여 생철과 수초를 함께 녹여 재련시키는 기술이 보급되었다. 그 외에 이제 장식품도 보급됐고요. 그리고 농업과 이제 수공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연 상업도 발달될 수밖에 없고 상업을 하면 자연 도시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건강, 강릉, 성도, 뭐 양양, 장산, 남해 같은 도시들이 번영을 했고 특히 주강은 이건 아까 주자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오늘날 강동성 일대 흐르는 강 있죠. 강주, 홍콩 요 일대 흐르는 강이 주자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치강, 그다음 항하강, 그다음에 주자강 세 번째 큰 강이에요. 예. 자, 주자강이 때 남해는 외국 무역의 중심지로 남한과 그 아랍 여러 무역의 상대 무역이 이제 교육이 활발해졌다. 따라서 강남 경제의 이러한 발전은 동일의 지금까지 하북 중심이었던 경제 활동을 남북을 분산시키면서 남북 간의 어떤 생산량의 차이를 크게 근접시키게 되었다. 예.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남조의 정권 교체를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송제, 양진 네 개 왕조의 정권 교체 내용을 좀 보는데요. 잠깐만요. 저도 좀 펴놓고 시작할게요. 예. 자, 일단 이제 남조는 공통적으로 이제 어디를 이제 수도하고 있죠? 건강을 수도하고 있죠. 예. 건강, 건업, 예. 오늘 남경. 그래서 이제 남조의 시작은 이제 송에서 이제 시작하죠. 송제, 예. 이런 식으로 송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송나라를 좀 볼게요. 자, 동진을 계승한 건 송이다. 그래서 송의 건국자 유유는 그 원래는 동진의 부군장으로 감히 보잘것없으나 한문 출신의 이 사람이 국공이 뛰어나 황제를 오르게 됐다. 무제 정권 장악과 황제 즉위 과정의 국사 즉위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한문 무인 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이들 한문 세력들은 동진말 부군을 중심으로 그 부군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이제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당시 기족된 군사력 지배가 상실되면서 군사적 실권 장악과 무인 세력들의 역할이
이게 확대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권한이 증대되어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부군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지방군이죠.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요. 이 제도를 이제 지방군의 이제 그 제도를 구국제도라고 해요. 구국제도. 자, 이게 왜 형성되냐면 그때 이제 이민족 침입으로해서 이제 하북의 한족들이 대구 강남 이주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앞에 건어이나 그런 지역에서 이주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좀 신분이 떨어지는 그 만도 귀족들이라든지 그 밑에 강북이들은 대개 양지강 중류 지역 있죠. 오늘날 거기 호남성 호북 지역에 몰려들었어요. 그게 이제 양주하고 현주일 때인데 요게 이제 중심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얘네들 교민이라고 했어. 얘네들은.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군사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양주와 현주 지역이 군사 기지도 많았고 여기가 이제 그 앞에 56구 시대 때 군대들이나 강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전초 기지들 이렇게 있고 앞에 우리 시호선 GP나 GDP 이렇게 GP 지키는 그런 부대들 있죠. 전방 부대들. 자, 이런 부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 군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힘도 크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따로 살기 시작했어. 이걸 교구체제라고 해요. 교구체제. 예. 교구체제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토인과 교민을 구별하고 관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고 얘네들 거주를 따라 살게 하고 얘네 이주민들이 따라 살면서 이쪽 지역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도 또 얘네들이 장악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방군이죠. 이들 북을 가지고 군사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조 교체를 이루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했던 그 황제들은 신분적으로 되게 낮아요. 한인 무인시대야. 그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했지만 기존에 권위는 있는 그런 중앙 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대를 해주지만 일단 자기 어떤 그 행정력 군사력의 실권은 자기가 다 가느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아틀라스 중국사였으니까 요거 한번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냥 참고삼아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송가 무제 자신도 한문 무인이며 이후 남조의 각 정거 창립자는 대부분 이와 같이 문벌이 없는 학은 무인 출신이었다. 이들 한문 출신의 창업자들은 황제권을 뒷받침해주는 세력으로 창업 공신 집단과 종실 집단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뭐냐면 동진에서 송나라 왕조 교체기 때 정치 세력에 대한 그 견해인데 이건 뭐 송나라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제나라나 양나라, 뭐 진나라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째로는 이 견해를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송을 건국한 것은 무인 정권의 귀족 정권을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둘째는 이에 반해서 유유 집단은 한문 무인적 성격이 강하고 이 때문에 송의 건국은 한문 무인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귀족제의 쇠퇴한 주장. 셋째는 송초의 중앙 정계는 유유 출신 성문 같이 한문 무인 공신 집단으로서 중앙 정계를 장악했을 뿐 사회 지배층은 여전히 귀족 체제가 유지된 남조의 지배 구조를 변하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근데 세 번째 의견이 이제 주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하고 권위가 분열돼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어. 보통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같이 가요. 권력이 뭐고 권위는 뭐죠? 권위는 뭐죠? 권력은 자기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상대방을 간절시킬 수 있는 힘이죠. 어떤 물리적, 제도적 힘을 권력이라고 하고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가지고 영향력이죠. 그 예를 들어 그 학교에 가면 교감이 있잖아요. 교장이. 그래서 교감과 교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시를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좀 부탁을 했어. 그럼 우리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라고 해요. 근데 대개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있어. 교장으로서 권력이 있으면 교장으로서 권위도 있죠.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권력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군사권, 행정권 등등은, 이런 권력들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학문 출신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권위는 얘네 군사권이나 뭐 행정 이런 권한도 없으면서 누가 갖고 있어요?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가 한번 무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 축군도 한번 무의 출신이지만 실제로 사회적 권위라는 건 누구한테 있었냐? 문벌 귀족들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권력과 권위가 상당히 분열돼 있던 시대가 위진남북조 시대다. 남조 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남조의 그런 사회 권력 구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후에 권력을 장악한 한문 무인 출신들 황제 입장 올 때는 이걸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몇 번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자기의 어떤 국가 권력으로 이제 환원시키려고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예.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떤 형상이 나냐면, 자, 권력을 갖고 있는 한문 문인들이 한문 세력들은 모든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뭐냐면 권력 갖고 있는데, 그 예전에 문벌교육은 권위만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근데 권위도 실력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실력도 없어. 정치적 실력도 없어. 장군적 실력도 없어. 경제력도 그 한문 세력들보다 떨어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후경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후경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남조의 어떤 문벌 귀족들은 몰락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된다. 이 문벌 귀족들이. 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자, 근데 무제는 제3년만 병사였고요. 그의 아들 유의부가 황제를 계승했고 곡폐이 되었으며 유의 셋째 아들이 등극했으니 그게 송의 문제 때다. 그래서 송의 문제 때 다시 중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제30년간 남조는 역사상 가장 사회가 안정되고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한강기를 맞이했다. 특히 문제는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간을 추진했으며 호적을 정리하고 세금 부과하기 위한 가호를 증가시켜. 그러니까 그 호 중에 이제 뭐냐면 면제받은 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역을 이제 부과하는 호로 바뀌었다는 거야. 복호에서 가호로 바뀌었다. 예. 복호는 역이 부과되지 않은 그 호죠. 그 다음에 가호는 역이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호적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그 호적 중에 그런 거가 있었죠. 예.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호적을 면제해주는 그런 호적도 있어요. 백적이 있었잖아요. 백적의 범위를 되게 축소했다 보시면 돼요. 예. 앞에서 언급했던. 그래서 그 북쪽에서 온 그런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백적의 호를 많이 축소를 시켰어. 면제권 같은 것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면제받는 사람들 축소시키고, 그들에게 뭐냐면 면제받지 않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가역을 부과했죠.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적 정책 관련된 내용도 그 한의주 거기 뭐야 중요한 부분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이제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남조의 호적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이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대충 이제 그 맥락만 좀 얘기할게요. 그냥 예,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자, 그러나 이 무제 말년에 남북조의 대립 국면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는 북의 태무제가 이제 하복을 통일한 때다. 그래서 북위는 그 당시 이제 그 이 여설보다 60명 대군을 동원해 송을 쳐들었다. 송은 거의 북위군을 물리치었으나 강해 지방의 피해는 엄청났고요. 강해는 뭐냐면 양쯔강과 해수 일대를 말해요. 양쯔강과 해수 일대인데 대개는 요런 지역이 이제 그때 이쪽 지역이죠. 양쯔강 있고 해수가 없네 여기. 해수 북쪽이 있는데, 예. 요 일대를 강해라고 해요. 일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방이 피해가 엄청났고 호구가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의 사망 후 왕실의 내분과 이제 지방 반란군의 지방장을 반란이 반복되면서 10년 동안에 여러 명의 황제가 교체됐고요. 호우 문제 때는 지방의 내분을 막기 위해서 상주, 형주, 강주 분할을 서로 견제시키고 진장을 이제 새로 약화시키려 했지만 송의 내분이 계속되어 마침내 소도성이 제나라를 내세웠죠. 자, 여기에다 좀 올 때 동진, 송, 예, 양진을 할 때 꼭 성향이라는 형식을 해요. 그리고 성향을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왕이나 황제나 황족들 다 숙청을 시켜버려. 예. 이게 패턴이 돼 있어 이미.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제나라 고조가 이제 등장했는데 제나라 고조도 미천은 한문 출신이야.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천은 한문 출신으로서 송만의 내전에 국공을 세워 중령군 장군으로 승진한 후에 중앙군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송의 순제를 폐위시키고 자립하여 제나를 세웠다. 송만의 폭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소와 견학을 강조했고요. 호족을 정비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며 제2 4년 만에 병사를 했다. 요때 좀 호족 정비가 나오죠. 호족도 마찬가지야. 황족을 폐지시키고 그게 뭐냐면 최대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백적을 이제 폐지시키고 축소시키고 항저가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추인했으나 제2 4년 만에 병사했다. 다음 무제시대 때는 그 다시 정치가 분폐되고 왕권 쟁탈전이 계속되었고 8년 사이에 5명의 황제가 교체되고 왕족 간의 그 살상이 심하여 통치권이 논란이 극에 달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북인은 다시 남침에 당해서 해수 이남과 한수 이북 지역을 이제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어려운 이유, 해수 이방은 요 지역을 점령했던 거예요. 양지강 이북 지역 있죠? 해수하고 양지강 그 중간 사이 땅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이 이제 제나 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웅주자였던 소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양나라가 이제 있고요. 그때 이제 그 건국한 소윤이 건국한 나라가 양이야. 그리고 이 소윤을 뭐라고 하냐면 양무제라고 하죠.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상당히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그렇지만 말년이 별로 안 좋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말년에 후경의 난이 일어나갖고 그 뭐냐 굶어서 죽었어. 이 사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무제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먼저 하북 지역에 이주한 귀족들을 중시한 백가보를 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강개혁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면 이들의 이제 그 백적을 그 항적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려고. 근데 무제일정을 때는 나라 통치에 기반을 하면 이들 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백가보를 정리해서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지를 좀 뭐냐면 어, 보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줬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갖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줬겠죠. 그 다음에 유학을 장려하고 예학을 정비하면서 불교를 일으켜 수많은 사원들을 짓고 그 승려를 이용해서 백성을 정신을 불교를 순화시키려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숭불 정책을 했어요. 심지어는 쇼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머리 깎고 사찰에 들어갔다 보니까 신하들이 말렸죠.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제 돈을 받치면 다시 한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치면서 항제를 항속시키는 그런 이제 정치 쇼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주 9년을 증설하여 문무 관리수를 증가시켜 문벌 기조하여금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고 무죄는 백성들 무거운 조세를 징수하고 가혹한 제정함으로써 민심이 많이 들어섰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가보를 정하든지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불교 사찰 건립이라든지 문무 관리수 증가시킨 거는 세원을 줄이는 거고 백가보들 그 세금을 덜 걷는 거죠. 그리고 무무관리수나 이제 불교 사찰 짓는 세금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뜯어내는 과정에서 말 안 들으면 가혹한 형벌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난이나 후궁의 난이 있어. 이거 외워두세요.
이 후경은 원래 남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동의 정권의 어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고진과 불화를 하다가 그 통치자였던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통치한 하남 지역 13개 주를 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무제 입장 때는 우시시고 따지면 이 북한 용사들이 미국이 몰고 기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냐면 그 지역의 통치권도 인정해주고 기순한 지역의 통치권도 있고 막대한 또 우대를 해주고 그랬어요. 자, 그 후경은 원래는 그 북일 동의의 장군이었으나 동의의 통치자였던 고진과 불화로 그가 통치하고 있던 한한 지역 13개 주를 가지고 양나라에 항복했다. 자, 양의 무제는 후경을 한대하여 하나망으로 이제 봉하였고, 그러나 이 교환한 후경은 양나라 국정이 물량을 알고 난을 익혀 수도 건강을 함락시키면서 양무제를 생포하여 굶어 죽게 하고 수도 항제에 올렸다. 그러나 강내 방해하고 있었던 여기 강릉 지역은 그 당시 이제 역대 군사 진지가 있었던 기지가 있었던 곳이죠. 자, 방어하고 있었던 상동성 소역이 대장 진필선을 파견하여 후경을 물리치고 건강을 수복했고, 후경은 이제 북으로 다다 도중에 부하에게 살해되고 소역은 자립하여 양의 원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양은 이제 후경에 나오고 또 국토가 이제 학폐되고 이제 인구가 경과되면서 성읍이 텅 빈 상태가 되었다. 또 일부 문벌 귀족은 전란에 크게 피해를 입게 되면서 문벌 귀족 체제가 무너졌다. 그래서 남주의 문벌 귀족 체제가 요걸 계기로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제는 이제 민심 수습을 위해서 수도를 서쪽의 강릉으로 천도했다. 근데 원제의 등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종시이며 공주자였던 소찰이 서희에 항복해서 서희의 병력을 이끌고 강릉 공격을 함락시켜 원제를 사살했고요. 소찰은 항제에 올렸으나 실제는 서희의 조종을 받는 계대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 정권을 뭐라고 하냐면 후양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자, 강릉이 함락된 후에 양해 장군이었던 진패성과 왕승보는 소욕의 아들이었던 소방지를 그 황제에 올렸으니 이게 경제였다. 그러나 진패성이 정변을 일으켜 왕승보를 이제 뭐냐면 살해하고 정권을 독점한 후에 경제를 폐위시키고 진나라 열고 황제가 올렸는데 이게 진이었다. 근데 이 진의 용도는 좀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 이제 계대 정권 있죠. 예, 계대 정권이 후랑이 세워졌고 요 일부만 세워진 거야. 이렇게 지는. 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통치가 통치력은 2분의 1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죠. 자, 진을 세운 진필선은 한문 출신으로서 그 조상은 북으로 피나온 북민이었다. 그래서 국공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특히 후경 토벌에 공을 세워 진을 건국하게 이뤘다. 그러나 진이 건국할 당시 남조는 정치와 사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하북의 동의와 북제는 남조의 영토를 계속 침입해서 장식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양자강 이부의 일부 지역만 보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조의 여러 왕조 가운데 가장 자국 국가로 이제 전략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진의 무제는 제3년 만에 죽고 이어 문제와 선제가 거우 국가를 유지하고 나갔는데 마지막 황제였던 후주는 그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얘는 시효도 없기 때문에 후주라고 이제 갖다 붙인 것 같아. 마지막 왕이라는 뜻으로. 자, 사치항날 파져 마침내 그 북위로부터 수나의 침공을 받고 멸망함으로써 진을 병합하여 중국으로서 남북조를 오랫동안 분열 끝나고 통일되었다. 이게 589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남조의 성격을 볼게요. 남조 정권의 성격. 자, 송해 무제는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무공으로 귀족의 식망을 얻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로 오실 수 있다. 이런 형상은 비단 송해 무제뿐만 아니라 남조의 창업까지 흔히 보이는데 흔한이었다. 따라서 남조의 창업주는 대개 한문 무인 출신이었죠. 즉 제고조와 진의 무제가 대표적인 거고, 양나라 무제 출신 양나라 무제는 제나라와 황족이었으나 그의 즉위 과정 역시 귀족의 옹립에 의한 것이었다. 남조에서는 가문과 문벌 중히 여기는 귀족 세력들이 우세였으나 남조를 건국한 황제들은 대부분 미천한 무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남조 역대 왕들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남조 창업공주의 성격은 그 당시 강남의 문벌 귀족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즉 강남의 문벌 귀족들은 강남을 안정을 보장하고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 즉 무인의 한계를 추대하고 자신들은 조정에서 고위 간직을 얻으면서 가문 발전을 이끌게 하는데 만족했다. 그러므로 귀족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인물은 누구라도 한계를 추대했으며 한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가문이 높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가문이 높으면 자기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전한 가문을 이제 출신의 얼굴마다 내세우고 인정해주고 자기들 실속 맞추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남조에선 항실보다는 문벌이 더 좋은 귀족이 많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을 추대받은 창업주는 자신의 이제 지지해준 귀족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 그들의 협조하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그 남조의 귀족 사회가 자리 잡고 한계 문벌 귀족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협력했던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양나라 이제 우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백가보 정리나 청가개혁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려고 나르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뒤로 해갖고 이제 그 전에 앞에 했던 황제들은 권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정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그 뭐냐면 세력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전반적인 특징들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자, 이학기 남조의 내왕조는 그 종립 기간이 극히 짧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송나라는 60년간, 그다음에 쟤는 23년간, 양은 55년간, 지는 32년간 종속되는데 이는 북조에 비해서 아주 당연한 왕조 규칙이었다. 자, 이와 같이 남조 정권은 짧았던 것은 황제권을 강하지 못한 데 있고 황제권을 떨치지 못한 것은 결국 남조의 문벌귀족 세력들이 황제권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됐다. 예. 그래서 문벌귀족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이야. 네, 두 번째 인증번호 18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주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